자, 여기는 원주 중천철학도서관 중천학당입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중천학당 인문 토크 시즌 2, 내 마음속의 생각 여행,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철학 관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 지난 그 주에 이어서 그 한국 그 국학진흥원에 계시다가 현재는 율곡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박원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 선생님이 모실 때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도 그렇고 할 말씀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체크해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게 한때 강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질병 아닌가요? 그 병인가요, 그게? 자, 사실 이번에 이제 세 분 선생님을 모시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박원재 원장님, 그 다음번에 이제 이승환 교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호근 교수님 세 분을 순서대로 모시는데 왜 이분들을 섭외를 했느냐? 굉장히 주관적인 그 판단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좋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마음의 선생님으로 모셨던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세 분 가운데서 박원재 선생님은 저랑 전공이 그래도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공부한 이력이 좀 다르지만 그 박원재 원장님이 좀 그동안 공부해온 이력이 좀 남달라요. 뭐가 남다르냐면 전공상으로는 저랑 유사한데 본래 도가로 학위를 하셨죠. 그럼 보통 그렇죠. 도가 하면 노장 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직 잡을 얻으신 게 안동에 있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유학의 본향이라고 자부하는 그 지역이죠. 그곳에 국학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연구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조선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단 전공자가 이단 제약을 한 사람이 그 유학의 중심에 갔으니까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모양새가 이제 바뀐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오랫동안 이 동양 철학, 그 동양학을 공부해 오신 그 연구자이자 그 철학자로서 어, 경험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뭐 경험이 남다르기보다 그냥 뭐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또 공부라는 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관련이 되니까 그게 같이 결합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구소는 주로 이제 그 연구보다는 주로 뭐라 해야 되나 연구 행정 기획 이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학지원 같은 경우 영남 특이학파의 어떤 그 자료를 연구하던 데고 지금 있는 율곡연구원은 뭐 이제 또 율곡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과 동떨어진 뭘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기웃거리긴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 거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김 선생님이 뭐 마음의 선생님을 모신다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여기서 이렇게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하면은 그럼 완전히 오늘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네요.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얘기 미리 공개하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보나마나 이제 전공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당시엔 유명한 그 노장 연구자셨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어쩌다가 이 노장을 하신 분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한 번쯤 질문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런 질문은 이제 아마 그 안동 같은 경우는 또 좀 점잖은 분들이라 가지고 제 전공을 알았더라도 뭐 그걸 드러내놓지는 않으시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건 없었고요. 그게 저 공부할 때 그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이제 유가, 도가, 뭐 불교, 좀 올라가 뭐 무가, 법가 이런 것을 그 예를 중국은 중국의 사회 전통을 이렇게 개념으로 갈래지어서 얘기하는 게 익숙한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전공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전공의 아주 맹점이 예를 들면은 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수를 뽑아요. 네.
그럼 유학 전공이라고 뽑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유학은 맹자를 전공, 공자를 전공한 사람도 유학이고 저 최한길을 전공한 사람도 유학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전공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원전 500년부터 19세기 말까지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그 전 시대 중에 뭘 해도 유학 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일반적이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자는 노자를 전공한 사람이 더 많이 알 확률이 더 높거든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죠? 같은 시대의 텍스트를 봐야 되고 같은 시대의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선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박사를 노장을 가지고 했는데 그 이제 시대로 말하면 중국 선진 시대죠. 그 학부 이제 석사 때는 제가 이제 한대 동중서 같은 한대 유학자를 했는데 시기로 말하면 이제 선진에서 한대까지를 어쨌든 대충 이렇게 어설프게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시대 중심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디 공자를 얘기하고 맹자를 얘기하고 순자를 얘기하고 한비자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생산된 텍스트를 어쨌든 봐야 노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공부 경험 이런 것들이 어디 가도 뭐 섣부로 찍어가지고 다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저 지난주에 한 그 중천 선생님과 연결하면 그건 중천 선생님의 영향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가 도가 불교를 그냥 넘나들면서 전공자 못지않은 책을 쓰신 아마 거의 마지막 세대 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선생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공부하는 데 대해서 아무래도 이래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내가 뭔 전공이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잡학 중심의 어떤 성향을 만들지 않았나. 아니 고대 중국의 공자에 대해서 오히려 고대 중국의 노자를 전공한 사람이 조선 후기의 유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음. 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학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것 아니냐. 우리가 말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2500년 전에 중국의 곡부에서부터 저 그 뭐 개성 땅의 최한계까지 이렇게 마치 고속도로가 쫙 나 있어가지고 연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의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보편주의자이고 개념주의자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실 하나의 그 개념이고 보편이잖아, 그죠? 그 어떤 데 대해서 이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언어의 의미를 규정하고 의미를 고착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동물이다 보니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학파 같은 것은 유학 혹은 유가라 이러면 우리는 유가가 의미하는 의미 어떤 그 바운더리를 딱 생각을 하고 그걸 벗어나면 유학이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익숙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그렇게 장점이 있죠. 그런데 더 이제 그 안 좋은 점은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그 앞 시대를 이제 조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그 학파 개념이 생긴 걸 가지고 그 학파란 것이 성립하기 이전의 시대를 후대에 생긴 학파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가 도가 뭐 하는 법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저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춘추 전국 시대 제자백과 가운데 자기들이 어떤 그 학문적 공동체 혹은 실천적 공동체라고 자각을 했던 사람들은 후대로 말하면 유가나 묵가 정도였고, 그죠? 우리 유라는 말을 썼고, 묵가들은 뭐 하나의 군사 조직적인 것도 있었고, 나머지는 뭐 다 개인 사상가들이었죠. 뭐 많이 얘기 나는 되는 건데, 순자도 비12자 편이라서 12명의 개별 사상가를 비판하고 있지, 파를 비판하고, 그 학파를 묶어서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장조 천하편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한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제국이 성립되면서 그 앞 시대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유향
그 아들 유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그런 시도를 하는데 유흠이 칠약이라는 게 있죠. 7개 네. 카테고리로 이제 그 앞 시대의 어떤 지적 전통을 묶는 건데 거기 이제 뭐 제자약, 유계약 같은 게 이제 유각을 묶은 거고 뭐 잡약이든지 쭉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유가, 불가, 저 도가, 법가 이런 제자백가를 학파로 구분하는 것은 한데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게 거의 고착화되기 시작한 것이 그 칠약의 틀이 그대로 방고의 한서에 가면 이제 유명 한서 예문지 선질의 경적도를 쭉 구분한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이제 굳어지죠. 그러니까 선진 시대에 공자나 뭐 실존하는 노자가 있었다면은 공자나 노자나 맹자나 장자는 우리 어느 학파고 저는 반대편 학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진 않았죠. 그렇죠. 그냥 제 하는 말이 싸가지가 없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학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문난적식의 개념은 그거는 성립할 수 없던 개념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사모천이 그 사기에서 그 열전 묶은 것도 순자는 맹자를 그렇게 비판했는데 맹순열전이라고 그걸 같이 묶어버리고 순자가 아마 지하에서 들었으면 아마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나를 맹자와 같이 묶다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뭐 노장 한비열전 같은 한신열전 같은 것도 노자가 복합 묶는 거.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묶는 건데 그게 한 대를 지나면서 하나의 학파 개념으로 고정화되면서 그 다음에 유학이 주류로 등장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단에 대한 생각이 등장하면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왔고 우린 특히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아주 강고한 성리학 앤드 주작 어떤 그 시대였으니까 또 그런 어떤 그 이단 의식이 강한 그런 그러니까 그 학파 개념을 그대로 현대 강단 철학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써왔고 전공을 뽑을 때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전공이 뭐냐는데 그래서 중국 선진 시대는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중국 선진 시대는 전공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 누구를 전공했냐 이건 오히려 되는 거지 전공이라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 쪽에서 건너왔던 여러 가지 뭐 철학적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국인들의 어떤 오늘날의 시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인 상식 혹은 어떤 공통된 관념 이런 것들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좀 어떤 식의 표현이나 개념 용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사전에 미리 질문을 드렸더니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꼽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일단 현세관주의, 그 다음에 관계지향적 인간관, 삼교회통 문화, 그리고 종법주의 이렇게 네 가지를 저한테 꼽아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말하자면은 누구의 특정한 한 사람의 철학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과거의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전통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의 세계관 혹은 상식, 생각들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혹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해석이 맞나요?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중국 철학이 한국인의 사유나 행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중국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중국적 사유의 특징에서 발견되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한국 문화 속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아. 뭐이 정도로 얘기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앞에 말한 현세관주의도 내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모든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건데 중천 선생님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중국 철학은 출발점의 서양하고 다르다. 중국 철학은 세계의 근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있고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국 철학의 기본 관심이었다. 어떤 존재의 근원 이런 것은 관심이 아니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데 중국 철학은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중국 철학은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내세라든가 형이상학적인 사유라든가 존재의 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심하게 따지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내 삶,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 삶을 어떻게 보다 이렇게 좀 행복한, 보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더 윈윈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기울이죠.
뭐 예를 들면 좀뭐 중국 저 동양 그 어떤 존재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핵심 범죄인 이기론도 궁극적으로 이 세계 궁극적인 서양이 말하는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어떤 근원이라든가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결국 궁극적으로 심성론을 설명하기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기론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국 철학이 혼 중국인들의 사회가 현세관적이라는 것은 거의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래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 별로 비중을 안 두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의 고유한 어떤 것이냐, 아니면 중국 문화와 범한자 문화권을 형성하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냐는 이거는 문화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 뭐 흔히 그 단군신화 얘기할 때 뭐 그 하늘에서 지상에 삼위태백에서 그 살기 좋아서 내려와서 하늘 꿈을 가지고 있다 내려와서 뭐 여기서 이제 왕국을 가서 가르치고 뭐저 다스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상에 이 세계에 어떤 포인트를 두는 어떤 그런 식의 문화가 우리 한국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당군신화가 또 고려 시대에 기록화된 거니까 그게 뭐 언제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보면은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 중국이나 한국은 그런 점에서 현세관주의적인 것이 되게 강하다.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를 포함한 종교 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 기복의 내용이 내 죽은 뒤에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내 삶에 대해서 복을 우리 애 취직 잘 되게 하고 우리 딸은 시집 잘 가게 해주고 이런 식 지금 내 삶에서의 복을 잘 되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기독교 믿으시는 분인데 조금 이게 신뢰가 되는 발언인지 몰라도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기복신앙이거든요.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원죄를 지닌 존재로서 어떻게 신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갈 것이냐도 관심은 있겠지만 그게 주류적인 관심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삶에 대해서 가중치를 되게 두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것도 중국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좀 나쁜 점도 있죠. 나쁜 점이라고 이게 이제 일종의 천박한 어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세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세에 가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삶을 무언가 경건하게 만든다거나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통시대 유학에서는 그 내세의 기능을 대신했던 게 역사였죠. 내 죽은 뒤에 내 이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른다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또 역사의식도 많이 뭐 우리 뭐 기록 없애기로 유명한 민족이 갑자기 돼버렸는데 그죠? 옛날엔 기록의 민족이었는데 지금 기록 없애기로 유명한 민족인데 역사의식도 없어지고 또 그런 내세에 대한 현세관적인 그런 것이 강하게 내세인 것도 없으니까 일종의 찰나주의적인 그냥 있을 때 그냥 어떤 뭐 나쁘게 말해 향락주의자라든가 이런 식의 삶의 경건성을 좀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또 한 단면이 아닐까. 그게 뭐 그것만의 문제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 여러 천민 자본주의와 같은 그런 자본주의 어떤 특수한 면이라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결합되어 있겠지만은 그런 세계관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별로 비중을 안 두고 근데 내세에 비중을 안 두는 대표적인 사상 유파가 유학 계열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중국 철학의 특징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라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세계관 혹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일 앞에 꼽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관계를 중시하겠네요. 그 관계는 뭐 우리 연고주의 많이 얘기하잖아, 그죠? 연애하는데 중국 철학의 어떤 실천윤리적인 측면에서 중국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예죠. 예, 그죠? 예. 조선은 유교의 나라고 어쨌든 그 예의 나라였고 뭐 예성 논쟁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데 예라는 것은 결국 내 앞에 서 있는 그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게 예잖아요. 그죠? 선생님과 내가 있을 때, 친구와 내가 있을 때, 학생과 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느냐가 제일 항상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뒤에 있는 종법주의하고 또 연관되는 게 문중에서 항상 학렬이 있으니까, 문중 공동체에서는 어떤 문중 행사를 가거나 이러면은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내가 위냐 아래냐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내가 서야 되는 위치가 결정되는 그런 식의 문화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인은 상당히 강하죠. 관계에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안 좋게 이제 가면 이제 끼리끼리 자기들 모임 뭐 이렇게 이제 연구 파벌적 연구주 이렇게 간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 방식은 그건 어떤 예의 관념에 기반한 그런 것의 한 부분이고 형태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관계지향적 인간관 하면은 주로 사실 한 지난 몇십 년 동안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그 많이 정도로 했죠. 이야기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아니요, 나는 그거는 그 관계의 고착성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관계가 딱 지어졌을 때 그 관계를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그 뭐 어떤 그 권력과 연관시키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건 어떤 그 뭐냐 그 어떤 생활 세계 속에서 어떤 건전한 어떤 그 상호 비판적 기능을 통해서 그런 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관계라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나와 저 사람이 연결돼 있고 나와 저 나무가 연결돼 있다는 그 관계의 개념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동양적인 혹은 한국적인 그런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 같은 것은 아주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어떤 것들이다.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그 관계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만 없앤다면은, 그건 우리가 다시 계속 좀 성찰적으로 좀 재정해야 되는 유산이 아닐까 싶은 거죠. 저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관계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이제 뭐 그다음에 규범 이런 쪽으로만 연결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뭔가 좀 개인성 이런 것들을 좀 누르는 이런 방식의 해석이 주류였었는데, 최근에 재밌게 또 이걸 다시 또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그 2주 전인가 얼마 전쯤에 그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스위스로 그 휴가를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종, 변종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니까 그 10일 동안 그 격리,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몇백 명 되는 그 영국인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탈출을 하루를 못 견디고 탈출을 했다고. 그다음 마스크 쓰라 그래도 잘 안 쓰고. 분명히 현대인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기주의화됐고 개인주의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피부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똑같은 개인이 된다라는 과정을 겪었어도 서구에서 말하는 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의 양태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예컨대 이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스크를 왜 쓰냐라고 물으니까 놀랍게도 반수 이상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까봐 마스크를 쓴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까봐 마스크를 쓴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데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같이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를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사실 이게 그 서구에서는 사회 계약, 약속을 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규범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남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어떤 공감의 형태로 있는 것 아니냐. 이 관계지향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상대방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닐까. 제가 어디 전에 글 하나 쓸 때 그 챕터 제목인가 뭐 인지상정의 윤리학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요.
윤리학이라는 것이 칸트식의 어떤 정어명법이나 어떤 보편적 윤리적 준칙을 확립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행위가 윤리적인 행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윤리적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담론이 될 수 있지만은 이제 동양은 맹자식으로 말하면 이제 누구나 불인인지심이 있다. 차마 못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적인 감정의 색깔이나 기반이 있다. 들어가면은. 그런데 그 공통적 감정이나 기반의 색깔은 원초적으로 봤을 때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무조건적인 친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타인을 배려하고 참아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감정이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윤리학 같은 거 요즘 뭐 감정윤리학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동양식으로 말하면 이제 인지상정의 윤리학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의 기반을 주목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얘도 좀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위계 구조예요. 위계 구조가 없는 사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 있고 제자가 학생이 있고 회사에 가도 사장, 부장, 과장, 평사원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는 것이지 회사가 똑같이 다 사장이고 다 평사원이면 안 돌아가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위계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위계적인 구조라는 것은 말로만 네 오늘부터 사장, 네 오늘부터 평사원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생활을 할 동안에 그 위계 구조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으로 드러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회장하고 평사원하고 사무실 크기도 똑같고 책상도 똑같고 전부 다 무슨 세단이 나오고 이런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 조직이 굴러가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실생활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표현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 옷의 색깔이든 뭐 인사의 각도든 뭐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예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예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어떤 한 순간에 그렇게 맺어진 관계와 거기서 적용된 예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영속화시키려는 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예라는 개념이 결국은 인간은 어쨌든 위계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삶이 영속될 수밖에 없다면은 그런 것을 표현한 하나의 것으로서의 예, 이런 규범으로서의 예,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는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어른들도 그러고. 그래서 뭐 집에 누구 아주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러면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제사 안 지내거든요. 집에 흉사가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예의 기본적인 정신, 뭐 이 표현 적절히 예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왔다고 얘기되는 그 예의 어떤 파편화된 모습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결국 산다는 게 어떤 구조 속에 사는 것이고 거기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시 오랫동안 안동에 계셨던 냄새가 지금 예약자가 된 모양이죠.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지향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박원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다르게 그 왔던 느낌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초창기에 앞부분에서 그 말씀 이렇게 하셨던 학연, 지연, 혈연 자꾸 이런 연고주의 중심으로 관계를 자꾸 해석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들이 행동하는 양태와 한국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태의 차이가 남 신경 쓰지 마 라는 거를 금과 억조처럼 받아들이는 개인주의와 야, 남 신경 쓰고 사는 게 내가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일상어 속에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체면 문화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되지만 허례허식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싫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싫어할 거야라고 하는 서의 관점. 그렇죠. 예. 그 관점에서 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막 얘기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종교를 빼버린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에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타인의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질에 뭐 저 명품백 들어야 되고 뭐 명품 차 타야 되고 이럴 때 그 타인의 시선과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한 인지상정 혹은 어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커먼센스를 가진 사람들의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그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지약과 위인지약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동양에서 위인지약은 말 그대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저 학문이 위인지약이고 위기지약은 자기 자신이 성숙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기지약 자기 자신이 성숙되기 위한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도 타인들 시선 속에서 내가 하나의 성숙된 인간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은 그건 계속 우리가 좀 우리들의 어떤 그 사회적 담론에 끌고 들어와야 될 문제다. 뭐 어느 것 하나 그 자체로서 좋고 자체로서 나쁜 개념이나 담론은 없죠. 그죠? 다 이쪽 측면에 나쁜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가리면서 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담론으로 새로 그것을 재구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이 대중매체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이 그 들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네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봐. 그걸 사는 게 진짜 자기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뭘 원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바라는 게 생겼어요. 죽을 때까지 아들하고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살고 죽는 거. 그러니까 왜 그게 안 좋은 거지? 반드시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고유한 욕망을 가져야 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이 나의 인생인가? 그냥 아버지로서의 역할, 혹은 자식으로서의 역할,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옆에 친구로서의 역할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이자 의미일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일반적으로 네가 곰곰이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기본적으로 묵시적으로 성선론적인 관점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오래 생각하면서 사는 애가 어느 날 그래 사기치면서 살아야지 남은 등쳐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게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 속엔 기본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라는 얘기고 자기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인간성의 기반이 있다는 거 이런 거니까 뭐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돈이 예. 벌리냐 안 벌리냐는 그건 논의의 문제고 네. 그건 근데 나라고 하는 글자는 남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애초에 있을 수 그렇죠.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자, 그럼 이제 그 삼교회통이라고 하는 걸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짧게 그렇죠. 이건 예. 뭐 이건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그 중국 특히 강하죠, 그죠? 무슨 도교 사원에 가면 무슨 저 여러 가지 잡신들도 들어와 있고 뭐 이신도 있고 저신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지금은 조금 특정 종교가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자기 칼날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려는 게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불도 삼교라 그랬잖아요. 조선 시대도 표면적으로는 주자교 성리학 시대였지만 유학자들이 내면적으로는 불교라거나 노장적인 풍요나 이런 걸 즐긴 것처럼 유교, 도교, 불교가 결국 현실에서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개선시키고 업시키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거의 그것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배타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가지고 내리까거나 이단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조주의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경계를 넘어들면서 잘 이렇게 넘나드는 가로지르는 그런 식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봐요. 우리나라 종교 문화도 그런 면이 있다.
짜시면 근래 조금 좀 그런 좀 왜곡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뭐 상교 회통적인 문화라는 것은 중국 뭐 명대 청대 주류적인 문화 중에 하나였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교조적 신념을 특화시키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그 반대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어떤 이데올로기 개념에 목을 매는 사람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교조주의적인 이게 뭐다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그걸 벗어나는 건 이단이고 그러하는 그것도 강한 사람도 없죠. 그죠? 그 강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그 두 부분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삼교 회통적인 가로지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되게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 기독교가 이제 편척적이고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특히 이 신학적으로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미국과의 그 영향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 다원주의 신학은 한국 기독교계가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랑 노골적으로 싸우는 기독교도 진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 물론 부분적인 갈등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게 정치적이고 뭐 격하게 그러니까 네, 종교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종교가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분쟁이 거의 없는 편이죠. 네, 거의 없는 편이죠.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거의 뭐 사륙까지도 가고 이런 그 네. 비일비재한 나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상교협동적인 뭐 옛날 문화로 말하면 그런 문화가 여전히 우리들 의식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표현은 아까 이제 좀 많이 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신 건데 이 종법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그 네, 문정의식을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러지만 문정의식이 한국인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식의 유전자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죠. 그죠? 지금 많이 옅어졌지만 한 1, 20년 전만 해도 문정의식이라는 건 아주 대단히 강한 거죠. 그런데 이건 역설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 종법주의는 주례의 핵심적인 상황이었고 주공이 그 주례를 만들 때 종법주의를 이제 뭐그 백세 불천, 백대가 내려가도 옮겨가지 않은 본가와 오세 즉천, 5대만 지나면 이제 그 이제 계열이 이제 분화돼 나가는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종법주의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그 종법주의가 가장 강고하게 뿌리 내린 사회가 한국 사회죠. 중국은 사실 그런 중국은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시대 이 집의 종손을 정한다 할 때 꼭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강하지 않죠. 성공한 어떤 그 아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삼촌이 들어와가지고 뭐 실세인 삼촌이 들어와서 대를 잇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강하죠. 그래서 그게 좀 나쁘게 나가면 또 남전 저 남아 선호사 장자 중심적으로 나간 것도 있고 조선유교에 가서 그런 게 강해졌었죠. 그런 것들도 어쨌든 정법 문화는 유교적인 것이고 중국에서 출발된 건데 그것이 한국인들의 어떤 의식 속에 지금도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부분이죠. 민중의식에 투영되는 정법의식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런 방식의 어떤 다섯 그 네 가지 정도가 이른바 전통 철학 혹은 사상과 상당히 긴밀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좀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인의 어떤 생각 이렇게 좀 느슨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한국인의 일상적인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음, 거죠. 그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렇게도 거꾸로 과거에는 우리가 유학사상 혹은 뭐 도가사상 이렇게 하면은 뭐 무의, 인의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주로 연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외국 학자들은 인의, 무의 이거를 가지고 먼저 텍스트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특성들로부터 출발해서 그런 텍스트에 이르는 역방향의 연구를 더 사실은 그거 자체가 목표화되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 과거의 생각 사상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연구나 그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 하여튼 그 도구마화된 해석으로부터 계속 벗어나려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육아의 소위 말하는 보수성, 반동성을 얘기할 때 단골리 얘기되는
공자의 말 중에 그 있잖아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그 관계를 고착화시키고 뭐 좀 더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그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말이 안 되죠. 그죠? 문제는 그 대통령다움을 누가 규정하느냐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이 대통령답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규정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되게 혁명적인 구호가 되는 거지. 왜 지금 대통령은 모든 시민이 동의하는 그 대통령다움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냐? 정명이 어긋나는 거다. 되게 혁명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전통적으로 이 해석되는 방식을 너무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치 평가를 해서 이건 쓰레기통에 가야 될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그 풍부한 어떤 지적 유산들을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네. 싶은 거죠. 아마 이 마지막 질문은 가장 어렵고 무서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시간도 충분히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 40년 동안 이 전통 사상을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공부를 해 오셨는데 나름대로 그 소회랄까 아니면은 좀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깨달음 하나 있죠. 학부 들어갔으면 더 열심히 할 거를. 그러니까 중국 뭐 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중국이라 이러면 자꾸 이제 요즘 또 중국 사람들은 무슨 뭐 어떤 이영애나 뭐 김연아도 조선족이라고 다 데려간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중국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좀 안 부분이 있죠. 한자 문화권 이렇게 폭넓게 얘기하고 사실 뭐 중국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한국인들의 그런 것도 기여를 한 것도 하나의 범문화적인 그거니까. 근데 중국 철학이 자꾸 나이 얘기가 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노인들의 철학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삶을 살아온 시간이 퇴적되어야 몇 가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김 선생님이나 제가 고민했던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이 말이 도대체가 젊었을 때는 무슨 이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삶의 연륜이 쌓이면 그러니까 삶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 철학적 사유의 이해 폭도 같이 이렇게 성숙되어 나가는 그런 철학도 되게 중요하다. 20대 때 이론을 탁 해가지고 모든 걸 논리적으로 탁탁 정리해가지고 딱 끝내는 철학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중국 혹은 동양적 한국 철학 전통이 여전히 어떤 삶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철학이다. 그래서 그것을 학부 때부터 좀 더 열심히 할 거를 놀기만 한 게 후회스 없다는 깨달음이 지금 아, 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책 제목이 눈에 확 띄었어요. 물론 그 책을 아직까지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가만히 곱씹어 봤거든요. 왜 이 제목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지었을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책으로까지 엮어진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고민과 정리된 생각, 갈등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나온 책일 텐데 왜 그 책은 제목을 그렇게 했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하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감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사람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삶의 단면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철학이 된다면 하마터면 열심히 철학 공부할 뻔했네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구나. 뭐 그런 책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철학적 의미인가? 뭐 그런 책도 있었죠.
예. 그게 뭐 철학책인지 무슨 소설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뭐 철학이 그런 걸 해야죠. 모든 것의 철학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아니라 어떤 그 삶의 생활 세계 속에서 철학적인 의미를 자꾸 묻고 대답해주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된다거나 진리를 밝혀주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 삶을 윤기 있게 광택이 나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언어적인 혹은 생각 차원의 도구일 수는 있지 않을까.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고 조금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의미를 찾는 방법은 역시 이 철학이라는 그 우물에 발을 담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그 율곡 연구원장 그 연구원에 계신 그 박원재 원장님 모시고 긴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